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둘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이 빅데이였어요.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는 5월 CPI 발표 예정돼 있었고, 오후에는 FOMC 발표 예정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수요일 가장 놀라운 뉴스는 5월 월간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월간으로 전체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게 안 올랐다는 거예요. 제로였습니다. 5월에는 인플레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좀 세분해서 보면 식품 0% 올랐고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0.1%, 조금 하락한 거죠. 근원 재화는 마이너스였는데 반올림해서 마이너스 0%가 됐습니다. 자, 근원 서비스는 월간으로 0.1%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 CPI 하나도 안 올랐다. 좋은 뉴스죠. 자, 근원 서비스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서로 상쇄가 돼서 0% 나온 거고요. 월간 근원 CPI, 근원이니까 상쇄시켜줄 에너지 가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올랐다. 0.2%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 이 선 그래프가 헤드라인 CPI예요. 전체 CPI 0%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CPI 올라간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 혹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전체 월간 CPI가 제로가 됐다는 거는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블룸버그가 CPI 예측 조사를 했는데 5월 CPI 월간으로 제로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한 이코노미스트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깜짝 뉴스였다. 깜짝 뉴스면서 굉장히 좋은 뉴스였던 거죠. 자, 근원 재화물가 연간으로 2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1.7% 나왔습니다. 근원 재화물가는 아예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숫자가 조금씩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아예 디플레이션으로 갔다. 물가 자체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작년 5월과 비교해 보면 CPI 3.3% 나왔고요. 근원 CPI는 3.4% 나왔습니다. 이 둘 다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예요. 차트 보면 물가 상승률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가 근원 CPI, 아래쪽이 헤드라인입니다. 자, 월간 근원 CPI를 연율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5월치 근원 CPI를 1년치로 환산하면 2%가 나옵니다. 여기에요. 자, 2% 목표 인플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에 도달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3개월 평균 그리고 6개월 평균은 아직 3%대예요. 좀 더 내려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5월 지표만 보면 물가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뉴스였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수요일에 CPI 발표 나오고 몇 시간 있다가 등단했어요. FOMC 결과 발표하려고요.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도 인플레 둔화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승리까지 확인해 주진 않았어요. 거기에서는 상당히 자제를 했죠. 자,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 디스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인플레 둔화가 추가적으로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뭐라 그랬냐? 소소하지만 추가적인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겁니다. 뭐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죠. 금리는 그대로 유지했는데 그건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바고요.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이 세비입니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경제 전망 요약. 여기에서 점도표도 나오죠. 자, 이번 주 이 세비 어땠냐? 올해 금리 인하는 1회 예상한다. 이 밑에 있습니다. 2024년 말에 연준 기금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냐?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 5.1%라고 답을 했어요. 답들의 중앙치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5.25에서 5.5% 사이인데 5.3%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말에 5.1% 예상한다. 이 얘기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상단인 5.5%를 기준으로 보면 2번 인하까지도 가능한 수치입니다. 어쨌든 3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졌다. 금리 인하 횟수 줄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둔화는 하겠지만 평탄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어디에서 도출되냐?
근원 PCE 물가에서 도출이 됩니다. 이번에 2.8% 예상했어요. 그런데 3월에는 올해 말에 PCE 인플레 2.6%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보다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2.8%라는 게 지난 4월 PCE 물가입니다. 아니, 그러면 4월 PCE 물가가 연말까지 변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둔화하지 않을 거란 얘기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둔화 속도는 느릴 거고 중간중간 반등도 예상한다.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인플레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다. 이거는 장기적 기준금리 예상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이 기준금리가 한 2.8% 선 이하로 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년 후의 금리면 인플레와의 전쟁은 그 전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리는 인플레가 상시적으로 있고 이걸 별로 제압할 생각이 없을 때의 금리라는 겁니다. 중립금리라는 거예요. 경기를 부추기지도 않고 냉각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금리 2.8%.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보다 높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인플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요약표 상당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인플레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반가운 뉴스가 나왔는데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어정쩡한 요약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국채금리 떨어졌다가 오후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1월부터 3월까지 인플레 반등한 거에 충격을 상당히 받아서 지금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 같다.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평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보수적 자세에 견제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디플레 얘기했는데요. 이 디플레가 걱정해야 될 정도인가. 사실 많은 아이템들이 작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있어요. 사과 값이 특히 많이 떨어졌네요. 평상시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 디플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자, 식품과 에너지 빼고도 떨어집니다. 재화는 물론 떨어지고 있고 렌탈, 건강보험료, 서비스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 디플레가 경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디플레 아니다. 국소 디플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것들이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지금 경기 침체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약간 배경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EC, EU 집행위원회가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예비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EC가 지난 연말부터 수개월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서 싼 가격으로 유럽에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그 결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비 관세고요. 확정 관세는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자, 중국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했는가, 그리고 그 지원이 얼마나 부당한가, 그 정도에 따라서 관세도 차등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사익 같은 경우는 최고 관세를 받았어요. 추가적으로 38.1%가 부과됐습니다. 굉장히 높죠. 반면에 BYD는 최저로 받았습니다. 17.4% 추가됐어요. 지리자동차는 그것보단 조금 높아서 20% 받았습니다. 자, 기존 관세가 있었죠. 중국산 전기차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냈습니다. 거기에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왜 BYD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이렇게 적었냐? BYD는 민간 기업이에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BYD에 대한 유럽 내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파트너사가 많고요. 유럽 각국의 딜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YD가 이질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익숙한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테슬라 공장에는 배터리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가 관세 뉴스 나오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왔냐? BYD의 비용 경쟁력은 17.4%가 아니라 35% 추가 관세라도 견뎌낼 수 있다. 35% 견디면서 유럽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추가 관세 뉴스에 홍콩 증시에서 BYD 주가 급등했습니다. 급락한 게 아니라 급등했어요. 이 관세율 생각보다 낮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반면에 싸익은 왜 이렇게 크게 맞았냐? 유럽 집행위원회가 수개월 동안 반보조금 조사를 벌였는데 여기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지에 응답도 안 했고 인터뷰도 안 했고 그냥 묵묵부답 문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3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117억 위안을 보조금으로 받았더라. 이게 16억 달러입니다. BYD의 거의 2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싸익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유럽 수출이 중요합니다. 지난 8년간 중국 최대 자동차 수출 기업이었고요. 2023년에는 유럽에만 25만 대 넘게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요일에 싸익이 공지를 하나 냅니다. 우리는 혁신을 기반으로 수출한 거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서 수출한 거 아니다. 일단 이렇게 공표를 한 건 좋은데 행동으로 또 변화한 모습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 중국 기업들이 유럽 안에 공장을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이 공장 설립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 부지, 중국과 친밀한 헝가리가 후보지입니다. 굉장히 선호되고 있어요. 자, 중국 기업과 유럽 기업 간 파트너십도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유럽 기업도 원하는 바일 거예요. 유럽도 지금 대립하고 있는 미중 관계에서 완충지대가 되기를 희망하니까요. 자, 유럽이 추가 관세 발표하자마자 중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맞대응 예고했습니다. 이 맞대응에 대해서 유럽이 걱정을 많이 해요. 유럽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 어떡하냐. 중국과 경제 협력이 더 소원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죠. 제일 걱정이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실제로 강도 높은 맞대응을 할 것이냐? 그건 의문입니다. 중국한테도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 대한 해석은 이게 중국 자동차의 유럽 수출에 걸림돌이 되긴 할 거다. 하지만 중국이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은 열어놨다. 그래서 수출 속도는 좀 줄어들더라도 수출 자체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2주 전에 제가 프랑스 뉴스 말씀드렸어요. S&P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근데 이 뉴스 전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제적으로 프랑스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단지 이미지가 훼손될 거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 게 부채 때문이니까 이 부채를 경감하는 방법을 빨리 실행으로 옮겨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느냐. 보통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두 가지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환율이 오르고 다른 하나는 국채 금리가 오릅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채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탄탄해요. 프랑스 국채는 문제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프랑스는 유로화를 쓰잖아요. 프랑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또 가지고 나온 거예요. 프랑스 국채 수익률 급등했고 그리고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프랑스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근데 이 상황이 꼭 신용등급 강등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차트 보면 신용등급 강등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이게 국채 거래 시간입니다. 단위가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등되고 2800분, 한 이틀 지났을 때까지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마크롱이 패배할 것 같으니까 곧바로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발표해요. 그러면서 프랑스 국채 수익률 급등했습니다. 프랑스 국채를 오트라고 불러요. 이 이름 생소하죠? 왜 생소하냐? 오트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안정적인 국채다. 그런데 오트 스프레드, 독일 국채와 수익률 차이입니다.
오트 스프레드가 단박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배수의 진을 칠 거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통령 물러날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오트 스프레드 다시 한번 벌려졌습니다. 마크롱이 부인했는데도 수익률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독일 국채 수익률과의 스프레드, 이 걱정은 이태리 국채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국채가 불안해진 겁니다. 자, 신용등급이 한번 강등되면 그 나라 경제 상황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프랑스 경제 상황, 최근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 부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GDP 대비 민간기업 부채, 개인 부채, 가계부채죠. 그리고 정부 부채 다 합친 것의 비율이 미국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게 프랑스 부채 비율이고요. 300% 넘습니다. 이게 미국 부채 비율이에요. 250%예요. 이 두 개 비교해보면 정부 부채 둘이 비슷합니다. 100%예요. 가계부채는 프랑스가 미국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기업 부채 미국의 2배나 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프랑스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게 드러나니까 트레이더들이 경계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트레이딩도 거의 중단됐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총선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겠지, 노림수가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건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마크롱의 도박 괜찮을까? 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이건 마치 2016년의 영국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데이빗 카메론 영국 수상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브렉시트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국민투표로 갈 거라고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국민투표에 붙인 거예요. 카메론 수상도 통과 안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통과됐습니다. 그때 보여준 카메론 수상의 자신감, 마크롱 대통령을 보면 좀 그런 거 아닌가. 2016년 이후 영국 경제 대세 하락,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될까요? 극우 정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프랑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EU 존립 자체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용돌이에 안 휘말리려면 경제 문제만큼은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